네, 그러면은 5월 9일 제네바 자유시민 포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유튜브 대표님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신사TV의 조신사 대표님 함께 하십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다미TV의 김양순 대표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은경TV의 곽은경 대표님. 반갑습니다. 주예기TV 모르드게TV의 김병기 대표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묘한TV의 우리 이묘한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또 늘었습니다. 네, 그리고 새로. 오늘 예. TV 아니 그 유튜브 채널 대표님 한 분 오셨는데요. 예, 채널 이름이 어떻게 되죠? 조은 TV. 종훈. 종훈 TV요. 예, 종훈 TV. 종훈 TV. TV의 종훈 TV의 우리 윤종훈 대표님 함께 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말씀드릴까요? 아, 예. 예, 우리 종훈 TV의 윤종훈 대표님은 우리 곽은경 대표님 아드님입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예, 그리고 오늘 예. 참여해주신 패널 두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인천에 사시는 우리 어머니, 예,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천에 사는 마이크 좀 전업주부. 켜고 가까이. 예. 인천에 사는 전업주부입니다. 예, 그리고 예, 반갑습니다. 20대 청년을 아드님, 따님 들고 계시는 예, 우리 예, 예. 어머님이시고요. 그리고 우리 무역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우리 또 집사님, 선생님. 예. 아, 예, 반갑습니다. 한번 전에 한번 나왔는데요. 예, 또 아. 나와서 또 떨리네요. 아이고, 저 위대하신 분들 앞에 쓰니까 네. 뭘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아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말해보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지난번에 저번에도, 굉장히 예.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기억에 많이 이게 남습니다. 레전드였어요, 레전드. 레전드였습니다. 예, 레전드 네. 방송이었습니다. 예. 네. 그럼 오늘 주제는 일단은 좀 백신 문제부터 먼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예, 지금 이제 백신이 이게 거의 이제 효과가 없다는 게 점차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나라에서만 드러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예, 예. 자, 왜 그러냐면은 미국 뉴욕타임즈에서 지난주에 그 기사를 냈어요. 집단 면역이 불가능하다. 음흠. 미국의 의학 박사들하고 의사들 여론조사를 하고 그분들로부터 이렇게 조언을 얻은 거를 기사를 쓴 건데 집단 면역이 불가능하다. 이런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지난주에 뉴욕타임즈에서. 왜 그러냐면은 이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그 백신의 그 효과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 항체를 만들어도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이게 효과가 없어진다. 그래서 이게 점차적으로 독감과 같은 계절성 질병으로 그냥 토착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이제 이렇게 지금 결론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정은경도 예? 정은경 그 질병관리청 예. 그 예? 예. 질본의 정은경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백신만으로는 근절 불가. 매년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면 그 꼭 맞아야 됩니까? 그러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집단 면역이 불가능하고 사실상 어떻게 보면 6개월에 또 한 번씩 맞아야 되고 예. 이거를 꼭 이런 모든 거를 감안하고 해서 이걸 꼭 맞을 필요가 있냐 이거죠. 그리고 부작용 때문에 죽는 확률이 더 늘어나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백신에 대한 거를 왜 이 정부가 이 백신을 자꾸 이거 맞게끔 국민들을 유도하는지 지금 일선의 한 경찰관이 그 민원이 아닌 소송을 제기했죠. 예, 맞습니다. 소송을 제기했죠. 경찰이 강압적으로 경찰관들을 지금 백신을 맞게 한다. 경남 경찰서의 경사 한 분이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어요.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게 그거거든요. 예. 우리 경남의 경찰청장이 백신을 접종하라고 자꾸 강요한단 말이죠. 자유라고 말을 하면서. 예, 자유라고 말은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강요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아직 결과가 나왔나요? 안 나왔습니다. 아직은. 예. 그렇죠. 이거를 계속 뭉개고 있겠죠. 정식 발표는 안 하고. 근데 제가 이제 주위에서 들어보는 얘기로 보니까 백신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커요. 예, 관심도 없던 사람들도 네. 이거 정말 이거 뭐 나 여태까지 멀쩡하고 잘 살고 있는데 백신 맞았다가 잘못되면 어떡하나? 그 0.01%라 그랬죠. 지금 잘못되면 0.1% 예. 잘못될 확률이 네. 0.1%라고 하는데
그 0.1%가 내가 걸리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럼요. 0.1%면 1000명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접종 안 하고 백신 코로나 걸릴 확률은 0.009%인데. 그러니까요. 정확한 지적을 해주신 거예요. 자, 이거 마이크가 대고 말씀하셔야 돼요. 예, 다시 한 번만 좀 얘기해 주십시오. 그거. 예. 네, 백신 맞지 않고 코로나 걸릴 확률이 0.03 얼마 이래 나가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백신 주사 맞고 죽을 확률이 0.1%면 그렇죠. 굉장히 높은 거죠. 안 맞아야죠, 당연히. 당연히 안 맞아. 확률적으로 따져도 당연히 안 맞아야 네, 되는 거죠. 프로테이지율로 보면은 맞으면 죽는데 왜 우리가 맞아야 됩니까? 그리고요. 차라리 아픈 게 낫죠. 그리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 백신이 지금 나타난 게 부작용이 0.1%인데 이거는 지금 계속 맞고 있잖아요. 그러면 부작용이 계속 이 프로테이지가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3달 있다 나타났지, 5달 있다 나타났지, 6달 있다 나타났지. 어떻게 합니까 그게? 지금 이게 맞춰가지고 지금 일주일, 2주, 뭐 한 달 통계를 낸 게 지금 0.1%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프로테이지가 높아진단 말이죠. 자, 최근에 일어나는, 제가 집사님께 한번 여쭤보려는 건데, 자, 최근에 일어나는 일들이 특징이 뭐냐면 다 50대예요. 50대 한의사가 백신을 맞고 5일 후 사망. 울산의 50대 의사가 백신 맞고 이틀 후 사망. 그리고 50대 경찰이 뇌출혈에 걸렸는데 이틀 후에 이제 의식을 찾았는데 여전히 손발은 마비된 상태. 지금 계속 50대가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집사님도 50대. 네. 그러니까 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런 뉴스를. 제가 보기 20대로 안 보이는가 봐요. 딱 봐도 50대 딱 걸렸네요. 화면에 벗으시면 20대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저같이 50대는 약간 면역력이 세지도 않고 뭐 약하지도 않고 애매한 나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런 병들이 오면은 그래도 견딜 수 있는 나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50대고 제가 특별히 운동도 안 하고 뭐 면역을 위해서 특별히 뭘 꾸준히 뭐 계속 먹는 것도 먹지도 없고. 않고 예.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요. 감기가 오거나 뭐 코로나가 왔다 저도 한 여러 번 왔다 갔습니다. 그 느낌이 한 3번 정도 춥고 뭐 으실으실하고 맞아요. 그다음에 예. 잘 먹으라 해가지고 막 오렌지 까먹고 뭐 비타민 막 먹고 그 하루 이틀 푹 자고 하니까 싹 사라지는 증세가 그럼요. 작년에 한 3번 있었어요. 예. 제 생각에 예. 코로나 다 3번 왔다 갔다. 근데 나는 웬만한 거는 이기겠다. 근데 텔레비 보니까 인도에서 뭐 사람들이 막 코로나로 푹푹 죽어나가고 4,000명씩 죽는다고. 네, 딱 보고 이거 거짓말이다. 왜냐면 내가 겪어봤잖아. 내가 겪어봐서 코로나 별거 아닌데 저것도 조작이다. 처음에 제가 믿었거든요. 중국에서 막 사람이 코로나 걸려서 푹푹 쓰러지고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바짝 떨었는데 그게 거짓말이라는 게 내 몸으로 확인되고 인도에서 나오는 뉴스가 거짓말이라는 걸 확신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주사를 맞는 게 어리석은 짓이고 제 친구 중에도 자기 어머니를 맞춰야겠대요. 뭐 강제로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거 어머니 몸이 약한데 독을 살짝 넣어서 만약에 돌아가시면 너 어떻게 책임질 거냐. 다들 안 맞추려고 노력하는데 그거 잘 생각해라. 말씀 잘하셨네요, 정말. 너 어머니 돌아가시게 하면 네 책임진다. 국가에 책임 안 진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추세로 50세들은 그래도 많이들 알고 있대요. 제 친구들도 물어보면 이게 가짜라는 걸 어느 정도는 알고 있더라고요. 집사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특별히 어떤 병이든 그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멀쩡한 몸에 생균이든 사균이든 넣는 거에 대해서 전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저도 아이들이 어릴 때는 이제 뭐 초중고 다닐 때는 사실은 뭐 그 연례 행사처럼 독감을 맞췄거든요. 근데 제가 실제로 내 삶에서 체험을 해보니까 그 감기 바이러스가 뭐 280몇 가지라고 아주 오래전에 그랬어요. 얼마나 많이 생겼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그때 그렇게 많다는 얘기를 듣고 그런데 그 우리가 독감을 맞아도 한 가지 그 독감균에 대한 것만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이거는 감기를 전체를 막아주는 것도 아니고 필요가 없겠다. 건강하게 잘 먹고 건강하게 살면. 그런데 사실은 그때부터 제가 식구들에게 독감을 안 맞췄어요. 저도 물론 안 맞았고. 근데 정말 저희 병원 한 번 안 가요. 그 정말 안타까운 거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국민들이 그냥
막 누가 시키는 거 있잖아요. 병원에서 시키는 거. 그러니까 자기가 생활해 보면 내가 건강한지 아픈지 그걸 알 수 있는데 막 유행처럼 언제부턴가 우리나라에 정말 독감을 매년 맞는 게 당연시처럼 됐어요. 근데 저는 그게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예, 맞습니다. 이게 그 병원에서도 그거를 괜히 이제 국민들한테 괜히 그걸 약간 선동하는 측면이 있어요. 건강검진도 괜히 막 받으라고 하고 자기네들 돈을 벌어야 되니까. 말씀 중에 근데 건강검진도 1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근데 저도 직장 다닐 때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니까 안 하면 내가 거부하면 직장에 폐해가 오니까 저는 했어요. 근데 그거 정말 얼마나 예를 들어서 건강검진 하면서 요즘에는 뭐 위 내시경도 해라 막 그러잖아요. 그게 멀쩡한 위에 그거를 기구를 넣어서 막 훑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처를 낼 수도 있고 사람들이 이제 정말 우리 국민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좀 내가 생각해서 내가 판단해서 좀 그런 거를 많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안타까워요. 누가 하라면 아무 생각 없이 로봇처럼 막 맞으라면 맞고 하라면 해야 되고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병원에서도 의사 선생님도 물론 역할이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도 있지만 약이나 어떤 치료에 대해서 반대편에 우리 몸에 독이 될 수 있는 건 말씀 안 해주시거든요. 네. 예. 그렇죠. 그래서 각자가 정말 현명하게 왜 멀쩡한 아프지도 않는데 거기다가 왜 자꾸 예방을 해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병이 났을 때 치유를 하면 되는 건데 저는 아주 어떤 거든 그 미리 그렇게 막 하잖아요. 요즘에 그 다른 것도 많이 나왔어요. 뭐 경부암이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경부암 그것도 얼마나 사실은 알고 보면 너무 위험하거든요. 예. 예. 마이크 대고 말씀하셔야 돼요. 마이크. 예. 우리 자, 암으로 죽는 사람이 전 세계에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암으로 죽는 사람은 전 세계에 몇 명 안 된대요. 몇 명. 10명도 안 된대요. 암으로 죽는 사람은. 그게 면역력이 떨어져서 마지막에는 감기 바이러스, 폐렴으로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면역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우암폐렴도 면역력인 거예요. 폐렴이잖아요. 염증. 그 염증이 우리가 암도 되고 모두 되는 거잖아요. 우리 몸에는 암세포도 하루에 수만 개가 있어요. 근데 우리 자가 면역이라는 게 있어서 암을 이겨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 우암폐렴 가지고 막 이렇게 쇼를 하는 거 보면 정말 화가 납니다. 그래서 면역력이 중요한 거고, 감기 바이러스 이런 거 다 있는 거니까 완치라는 건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맞으면 맞을수록 점점 더 강도가 세게 맞아야 된다는 그렇죠. 그렇죠. 그게 문제예요. 내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네. 지금 자궁 경부암 아까지 예방접종을 아가씨들이 맞잖아요. 미스들이 맞으면 빨리 맞히는 엄마들은요 12세, 13세 정말 결혼하기 전에 맞춰야 된다고 학생들에게까지 맞히는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게 예방 접종이 아니라요. 잘못하면은 불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경부 그게 자궁암. 그런 얘기가 오래전에 자궁 나왔는데도 경부암. 지금도 맞히는 엄마들. 그리고 백신을 우리가 매달 독감 예방 접종 하지만 한 번 맞고 예방이면 예방을 해 맞아야 되는데 해마다 맞는 게 어떻게 예방됩니까? 예방이 안 돼요. 가을만 되면 9월 달만 되면 예방 접종하라 하는데 한 번 맞고 방어가 되는 것도 아니고 계속 맞아야 되는데 저는 이게 코비드 백신 나온 거 어느 회사든지 간에 다 혈전을 일으켜서 당장은 아니지만 10년 이내에 거의 불구나 사망될 확률이 높다고 이 얘기들 유튜브나 이런 제가 SNS에서 본 내용이 있거든요. 백신을 보통 다른 것도 한 10년 걸쳐서 그렇죠. 우리가 임상 실험이 부작용을 잡아내고 하는데 코비드에 대한 예방 이게 임상 실험된 게 하나도 없고요. 그럼요. 지금 현재 전 세계 인구가 지금 실험 대상자입니다. 수십억이 지금 실험 이게 대상자가 아주 된 거예요. 위험한 지금.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각자 나라에서 자기 나라 국민들을 실험 대상을 하고 있는 거는요 항의해야 돼요. 항의해야 돼요. 항의해야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안 맞아야 돼요. 이게 다 이제 맞으면은 환자가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죽는단 말이죠. 맞아요. 근데 우리 스스로가 면역력 기르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 많이들 우리
한국에서는 뭐 생강이라든가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 네. 우리나라 김치가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그럼요. 예, 예. 그래서 김치 열심히 드시고 우리나라 음식 제때 제철에 나는 거 열심히 드시면 면역. 아유, 네, 아주 맞아요. 좋은 말씀이십니다. 네. 예, 우리나라 우리나라 음식이 보약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우리나라 저도 그런 생각 들어요. 최고로 좋습니다. 제철을 하는 나물, 네. 요 채소, 그리고, 야채, 뭐 예. 미국의 사람들이 전부 비대하잖아요. 거대한데 우리나라 비빔밥이 그렇게 인기가 좋답니다. 아, 모든 네. 영양이 그 나물이랑 다 들어있어서 네, 골고루 다이어트도 좋고 우리나라 음식이 최고예요. 예. 최고입니다. 네, 최고예요, 최고입니다. 최고. 예, 왜냐면은 미국 사람들은 음식에서 영양분을 충분히 흡수를 못해요. 왜냐면 먹는 식생활 자체가 뭐 스테이크하고 뭐 그냥 스튜 뭐 요 정도 예, 정도예요. 예, 예. 그리고 햄버거, 뭐 피자 뭐 요 정도 서양식 음식이 예. 있는 건데 우리 한국 음식은 이거 사이드 디시 있잖아요. 반찬만 해도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애들은 딱 메인만 먹는 거예요. 사이드 디시가 없어요. 근데 한국은 매 끼니마다 반찬들이 다 있잖아요. 거기서 골고루 이제 음식이 섭취되고 생선도 종류별로 있잖아요. 섭취가 돼서 그래서 미국인들이 항상 먹는 영양제가 보통 집안에 5가지는 돼요. 한 집안에 5가지는 필수적으로 영양제를 먹어요. 왜냐면 음식에서 보충이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미국이 영양제가 그러니까 건강 보조식품이죠. 그게 발달한 이유가 음식에서 충분한 섭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아까 아담의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대한민국 음식이 세계 최고예요. 예, 예. 음식 각종 영양분은 다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중에 우리가 부족한 거 한 가지만 우리가 영양제 먹어도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똑같이 코로나가 걸린다 그래도 우리 몸에서 대체하는 면역력은 우리 아시아권 동양 사람, 우리 이 한국 사람이 전 세계 최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쉽게 넘어져도 한국 사람들은 버틴다는 거예요, 사실. 아, 그게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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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에 예, 있습니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발효식품을 우리가 많이 먹기 때문에 예, 김치부터 예. 시작해서 된장 뭐 이런 예. 장들이 발효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항체를 그러니까 다른 민족보다는 더 이렇게 우리 몸 면역력이 좋은 것 같아요. 좋아지는 것 예, 같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스트라제네카 다른 데도 다 안 맞히는데 왜 우리나라 맞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 이렇게 면역력 좋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예. 있는데 그것도 다른 나라 다 금지시키는 아스트라제네카를 왜 우리 국민한테 맞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자국민 보호하는 것 때문에 다른 나라 지금 오스트리아나 캐나다나 미국이나 아스트라제네카 다 중지시켰는데 전 세계가 안 맞고 있는데 왜 그거를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맞춰서 국민들 바보가 사지마비 일으키고 그냥 중태에 빠뜨리고 이러면서도 다 호흡기 질환으로 몰아가면서 네. 그러면서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정은정이가 또 나와가지고 그러잖아요. 믿어달라, 정부를 믿어달라는데 뭘 믿어주는 거예요? 뭘 믿어주는 믿을 수가 거예요? 없게 하죠. 예.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믿고 싶은데 믿어달래잖아요. 믿을 수가 없어. 믿어달래잖아요. 그러니까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게 지금 일주일 후에 나타날지, 한 달 후에 나타날지, 혹은 6개월, 1년 후에 나타날지. 그럼요, 그때 만약에 그럼요. 나타난다 그러면 정부에서 인정할 거예요? 지금 이것도 인정 안 하는데? 그렇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면 그때 가서 누가 이거를 증명을 할 것이며 이것 때문에 그렇다고 말도 못하고 죽는 사람만 억울한 거. 아니 그리고 밝혀낸다고 하더라도 설치더라도 이제 자기네들은 임기가 끝났어. 누가 책임질 거예요? 만약에 10년 뒤에 뇌염이나 척수염이나 이런 환자가 급증을 했을 때 네. 이거를 과연 이 증상에 대해서 지금 이거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거예요. 예. 그렇죠. 그때 가면 그거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거예요. 이거는 진짜 살인행위예요, 살인행위. 네. 그거를 가지고 국민들을 대상으로 그거를 지금 믿어달라고 하면서 맞추려고 하는 이 정부 자체가 쓰레기예요, 진짜 사실은요. 예, 저항해야 돼요. 아까 어떤 대표님이 저항해야 네, 된다고. 네. 예, 야담이 대표님께서 저항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저항해야 됩니다. 이거 진짜 국민들이. 진짜 너무 마스크만 진짜 쓰고 있을 게 아니라 우리 맞아요. 네. 다 나가야 돼요. 저는 정말 하루 종일 어떤 때 나가 있으면 이 마스크 쓰고 있으면요 머리가 아파요. 맞아요. 내가 내뱉은 이산화탄소를 내가 그렇죠. 마시다 보니까 산소 공급이 부족해서 머리 뚜껑이 그렇죠, 그렇죠. 예. 우리나라 나무들이 다 말라 죽는 데잖아요. 이산화탄소를 마셔야 되는데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나무들이, 식물들이 다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진짜 목사님 예. 말씀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원인은 모르겠지만 제가 얼마 전에 속초로 갔거든요.
고사하고 있는 나무들이 너무 많았어. 아니 진짜. 숙소에 놀러 가야겠네요. 마스크 벗고. 아니 진짜 고사하고 있는 나무들이. 아 그래요? 예. 마스크 쓰고 가지 말고 마스크 벗고 갑시다. 그러니까 마이크. 산에 가는데 마이크 대고 말씀하시는. 아유 참 진짜. 근데 이거는 제일 문제가 뭐냐면요. 예. 다른 사람들이 마스크를 안 끼면 완전히 가정이 국가를 가는 거고. 그러니까요. 네, 맞아요. 손가락질하고 지금 막 눈인수가 압력을 주잖아요. 아 그게 가장 심각한 거예요 진짜. 어린이들은 쓰시고지 말아야 됩니다. 예, 어린이들 쓰지 말아야 진짜. 굉장히 많은 그 그럴 거예요. 예, 그럼요. 많습니다. 예, 성장하는 어린이에게는 굉장히 그럼요, 맞습니다. 그럼요. 이런 거를 의사 선생님들이 막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네. 제가 먼저 이동욱 회장님한테 특히 어린아이들은 이 뇌가 빨리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 산소 공급이 덜 되면은 이 뇌 성장에도 장애가 조금이라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다른 거 성장. 마스크 때문에 부작용이 되는 거 인정서랍이 시험이 나왔어요. 그럼 좀 마이크 대고 말씀해 주세요. 네, 그래서 네. 이거 마스크 써서 피해 입으신 분들 네. 이거 받고 있어요. 그걸 뭐라 하지? 이거 신청받는 걸 뭐라 하죠? 그 자유혹단에서 그 의사 선생님들하고 해서 이거 신청을 받고 있어요. 마스크로 쓰면서 왜 숨이 막 막힌다든지 그로 인해서 피해 있는 분들 이거 신청 받고 있습니다. 해야 되겠네요. 예. 초등학교 우리 선녀가 이 초등학교 저학년 애들은 학교 적응하기 위해서 수업을 가요. 고학년들은 안 가는데 네 자꾸 어지럽다고 해요. 마스크를 하루 종일 쓰고 있으니까 집에 올 그렇지. 때까지 집에 그렇지. 오면은 그렇지. 어지럽다는데 집에 와서 마스크 벗고 좀 있으면 괜찮아요. 잘 뛰놀아요. 그러면 어지럽다 하는 이유가 산소 공급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렇지. 예. 아니 그래서 그러면 이거는 예, 동물한테도 씌워야지 동물한테도. 동물한테 동물 한번 실험해 보면 간단해요. 돼지나 이제 소에다가 마스크를 하루 종일 씌우면서 생활하는 소하고 그 마스크 안 씌우는 소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근데 이거는 뭐 실험 안 해도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알 수 있는 문제잖아요. 네. 근데 이걸 언제까지 지금 마스크를 우리가 지금 계속 시키는 대로 쓰고 미국에는요 지금 거의 다 마스크 벗고 다녀요. 텍사스, 플로리다주 다 마스크 벗고 다녀요.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없어. 지금 그렇죠. 더 이제 코로나로 더 위험해서 사망률이 높다고 지금 더 발병을 한다고 난리를 치거든요. 전 네. 세계적으로. 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다 속아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문제는 있잖아요. 이 쩝쩝이 세력들은 뭐 그러려니 하더라도 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 따가운 눈총 정말 마스크 안 끼면 아주 난리가 날 것처럼 아주 있는 눈총 없는 눈총 다 주거든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 정신 나간 그 우리 국민들. 우리 서명운동, 마스크 안 쓰기 서명운동 해야 되겠습니다. 예, 서명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예. 맞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마스크, 마이크. 지금 WHO에서 중국 백신 신호팜을 갖다가 예. 포함을 시켰잖아요. 예. 신호팜. 예. WHO 그 사무총장이 예. 완전 친중주의자죠. 이번부터. 네. 과연 이 문재인이가 그거 안 들어오겠어요? 중국산이요. 중국산이요. 신호팜. 지금 그러면은 예. 저는 무엇보다도 얘네들이 홍보 활동을 하면서 예. 화이자 모더나 부족분을 갖다가 11월 달으로 백신 접종을 갖다가 70% 완성한다고 이거 무조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호팜 들여와서 국민들 맞으라고 하면 진짜 우리 다 들고 일어납시다 진짜. 집회야죠. 예. 아니, 지금 그러면은 지금 백신 나온 것 중에서 순위를 매기면은 지금 어떻게 되나요? 제일 좋은 게 지금 인식 속에 사람의 인식 속에 제일 좋은 게 어떤 건가요? 화이자, 모더나. 모더나하고 화이자하고 같은 급인가요? 예, 거의 같은 급이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가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그 밑에가 이제 얀센, 얀센이 있고 아스트라제네카. 아스트라제네카. 예. 그거보다 못한 게 지금 시노팜이라고. 시노팜. 예. 예. 근데 이거 한국에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중국 백신은 예. 지금 어느 나라더라? 남아공인가 거기서 예. 중국 백신 맞고 항체가 별로 형성이 안 돼서 다시 재감염되는 확률이 하여튼 뭐 50%인가 60%인가 지금 뉴스에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지금 하여튼 문제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요. 이 시노팜 중국 근데 백신이.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했을 때 어떤 약이죠? 어떤 약이 그 하이드로시클로로킨, 예. 하이드로시클로로킨하고 또 그
이버맥틴이라는 치료제 약이 있거든요. 예. 예. 그거를 손쉽게 구할 수 있는데도 식약청에서 허가를 안 냈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차라리 그 약을 가지고 들어오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그럼요. 부작용도 예. 없고 그럼요. 이미 임상 실험이 다 완료된 겁니다. 이미 수십 년 동안 검증이 예. 된 약이에요, 그거는. 그런 거를 놔두고 왜 굳이 이렇게 부작용 있는 백신을 맞춰서 국민들을 이제 공지에 몰아넣으려고 하느냐 이거죠.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국민들 잘 아셔야 되는 게 왜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이나 이버맥틴은 구충제고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은 그 말라리아 약이거든요. 이거 수십 년 동안 검증이 된 약이에요. 이거 왜 치료 효과가 있는데 왜 사용을 안 하냐? 제약업계에서 이게 돈이 안 되거든요. 싸요. 굉장히 싸. 이거 하나에 1,000원, 2,000원밖에 안 된다고 이게. 그래서 제가 아시는 목사님이 그거를 구하려고 했더니 안 판대요. 국내에서. 왜냐면은 해외 아프리카에 나가는 그 비행기 티켓을 보여줘야지만 말라리아 약을 판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게 그래서 처방에서 주변에서 네. 해외 직구하시는 분들 해외 직구가 많아요. 그래서. 예. 그럼 아스피린 사기도 힘들어요 지금. 그렇죠. 아스피린.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손쉽게 구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의약품으로 들어가가지고 아스피린은 처방전이 있어야지만 구할 수 있고 미국에서는 건강보조식품으로 분류가 돼 있어요. 그 슈퍼나 이런 슈퍼에서 아무데나 살 수 있죠. 갈 수 있어요. 근데 사실 그거는 아스피린은 사실 의약품이 그냥 그 약으로 그냥 생필품으로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그건 팔아도 돼요. 근데 무슨 명문인지 그거를 이제 의약품으로 분류해서 처방전이 있어야지만 파는 그게 됐어요. 아스피린이요. 예. 그래서 그 미국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아스피린 말고도요. 이제 그 같은 계통의 이제 그 같은 효과를 내는 약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거 딱 한 종류지만 그 되게 손쉽게 구할 수 있어요. 미국에서는. 원료로는 있을 때 있지만 예. 세계적인 딥스테이트나 이런 애들이 세계적으로 장악하기 위한 하나 수수가 아닌가 싶어요. 그럼요. 예,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이게 정말 큰 문제. 이게 정말 진실이 드러나면요. 이건 정말 전 세계 국민들이 다 들고 일어날 일이에요, 이거는. 진짜 이게 하여간 국민들이 지금 그래도 생각이 많이 예전하고는 틀려졌던 것 같아요. 네네. 백신 거부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주변에. 예, 지금 10명 중에 4명이 백신을 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그리고 또 오해하는 게 이게 무조건 다 맞아야 되는 강제성이 아니냐라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사실 강제성이 아닙니다. 권유지. 그럼요. 예, 이건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해서 맞는 거예요. 이거 다 맞으라고 하니까 맞아야 되나 보다. 그리고 안 맞으면 매국노가 되는 거 느낌이 들잖아요. 그건 절대 아니거든요. 이건 자기네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맞는 거고 맞기 싫으면 얼마든지 안 맞을 수 있다는 거. 그거 아셔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면은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경제 문제를 다뤄야 되는데요. 지금 지난주에 계속 지지난주도 그렇고 암호화폐, 가상화폐라고 그러죠. 이 문제가 계속 대두가 되고 있고요. 이와 함께 지금 중국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유럽,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디지털 화폐를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이 지금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 가상화폐하고 가상화폐 이제 암호화폐를 말하는 거예요. 예, 이 비트코인 요런 거. 이 암호화폐하고 디지털 화폐의 차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좀 다 아십니까? 좀 설명을 좀 해주셔야 돼요. 예, 제가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가상화폐는 이거는 원래 실질적인 화폐는 아니에요. 정부에서 아직 어느 나라 정부도 승인을 한 화폐가 아닙니다. 가상화폐는. 가상화폐는 어디 있는 거죠? 컴퓨터상에 있는 건가요? 컴퓨터상에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컴퓨터상에 있는 암호화, 이걸 무슨 암호화 해가지고 이게 무슨 암호화라 그러더라? 그거를 뭐라 그러지? 그걸 용신 형님이 모르면 다 몰라요. 아니 너무 생각을 많이 하면 안 돼요. 아니 블록체인. 블록체인. 아시는 분이 계셨는데. 블록체인,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걸로 해서 그래서 이게 뭐 이게 쉽게 복제가 안 되고 추적도 불가능하고 뭐 그렇대요. 그런데 그런 특수한 기술을 이용해서 만든 건데, 그게 이제 암호화폐. 이거는 어느 나라 정부에서도 화폐로 인정한 적은 없는데 어차피 이게 생겨났습니다. 이 특징은 뭐냐면 암호화폐의 특징은 뭐냐면 반드시 거래소를 거쳐서 다른 사람하고 거래를 할 수가 있어요. 거래소를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이 거래소를 거쳐서 거래를 하다 보니까 수수료가 발생을 하죠.
이 수수료가 하루에 우리나라 이 거래소들이 200여 개가 있는데 한 거래소마다 하루에 수백억 원이 발생한대, 수수료가. 이게 말도 안 되는 짓.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지금 하루 가상화폐 거래량이 30조 원에 달하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지금. 30조 원. 30조 원이에요. 우리나라 저기 코스피 하루 거래량이 15조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2배예요, 2배. 코스피의 2배 이상 발생하는 거예요. 저희 나라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커요, 전 세계에서. 전 세계에서 미국보다 큽니다. 가상화폐가요? 예. 아, 그러면 거의 뭐 주식하는 사람들 걸로 다 옮겨 탔다는 주식하는 사람 다 옮겨간 거고 지금 우리들은 우리 다 깨끗하고 순진하신 분들만 계셔가지고 여기 가상화폐 거래 안 하는 거지. 지금 밖에 나가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안 그렇습니까, 우리 청년 대표님? 네. 그렇죠. 가상화폐 제가 듣기로는 전문가라고 들었는데 잘 모르네요. 예. 아, 그래도 하여튼 이게 가상화폐고, 자, 그럼 디지털 화폐는 뭐냐? 디지털 화폐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원화, 미국에서 쓰고 있는 달러화, 중국에서 쓰고 있는 위안화, 이거를 그냥 디지털로만 바꾼 거예요. 이걸 디지털로만 딱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각국 정부에서 자기네 화폐라고 인정한 화폐예요. 현존하는 화폐인데 요거를 디지털로만 딱 바꾼 거를 디지털 화폐라고 해요. 요거는 거래소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뭐냐면은 핸드폰만 있으면은 아다미 TV님하고 저하고 제가 콜라를 하나 팔았을 때 핸드폰으로 바로 우리 둘이서 직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게 바로 디지털 화폐예요. 핸드폰의 앱을 통해서 각 개인들끼리 거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실용성이 높죠, 사실. 저거하고 틀린 점은 뭔가요? 그러면은 네. 은행에 우리가 이제 계좌 이체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거하고 틀린 점은 뭔가요? 계좌 이체는 은행을 통해서 그래도 계좌 이체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우리 각 개인이 휴대폰에 갖고 있는 전자지갑이라는 앱을 통해서 그냥 1대1로 거래할 수 있는 거예요. 은행이 필요 없어지는 거죠. 굉장히 효용성이 있어요. 들어보면은 그럴싸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결정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결정적인 단점. 그게 뭐냐? 이 디지털 화폐로 거래를 하면은 모든 거래가 중앙정부의 백일화에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껌 하나 사고 판 것도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조금 공부하다 보니까요. 네. 성경에 666표의 그 시대가 성큼 다가온 거예요. 이 백신 그게 아니고요. 백신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고 666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디지털 화폐라니까, 디지털 화폐. 그 666표의 가장 큰 기능이 뭐냐면 화폐 통제잖아요. 지금 화폐 통제 시대가 눈앞에 다가왔다니까요, 지금. 디지털 화폐. 이거 중국이 2014년에 시작을 했는데 2022년부터 이거를 도입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중국이. 그리고 스웨덴에서 지금 도입을 하기 시작했고, 미국도 지금 도입하려는 움직임 보이고 있고, 우리나라는 올해 11월 중에 시범 테스트에 들어간대. 왜 전 세계적으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각 개인의 돈 흐름을 중앙정부에서 완전히 통제할 수 있으니까. 그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정치범들 있잖아요. 이 사람 딱 그냥 버튼 하나만 누르면은 이 사람 아무리 자기 그 휴대폰 안에 그 디지털 화폐 많이 갖고 있어도 바로 거래 중지돼 버려요, 이 사람.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시대가 좋은 것만은 아니고 좋은 것만이 아니에요. 이게 좋은 것만이 아니고요. 제가 너무 이거 철학적인 얘기까지 다 하려면은, 그래서 저는 굉장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디지털 화폐 시대가 오더라도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정부에 통제받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실물을 장악해야 된다는 것. 땅하고 식량을 우리가 직접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실물을 우리가 장악해서 우리 그냥 아는 공동체 사람들끼리 그냥 물물교환으로 살아가면은 정부 통제 안 받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인데, 하여튼 그런 게 있고. 이게 얼마나? 네? 이게 얼마나? 네? 그거를 할 수 있는 네. 이게 시간이 얼마나? 지금부터 이제 디지털 화폐 시대로 지금 초기 단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직은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이런 인식을 갖고 지금 우리가 자립 경제를 갖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물물교환으로 해야 정부 통제 안 받고 살 수가. 이게 진짜 착한 정부면 괜찮아요. 착한 정부면 괜찮은데 문재인 정부 같이 이게 좌파 독재, 중국의 시진핑 공산 독재 이런 정부 들었으면 진짜 이거는 완전히 정부 통제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전 국민이. 근데 이게 디지털 화폐 자체가
개인의 인권 침해예요. 인권 침해예요, 이거는. 예, 이거는 그 화폐로서의 그 기능은 서로 이제 우리가 이제 서로 물물 교환이든 뭐 어떤 그 생산자가 이제 그 소비자한테 이제 판매해서 그 대금으로 받는 이런 역할 이상을 뛰어넘으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요. 다 들어가고 있다는 이 거죠. 모든 예. 정보가 다 들어가면 이 사람이 뭐를 주로 구매했고 뭐 하는 거에 대해서 이 사람의 성향이라든가 이 사람에 대한 거를 다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마냥 좋은 건 아니고요. 이게 진짜 완전히 통제 수단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인권에 대한 침해로 봐야 되는 겁니다. 이런 거 자체가. 집사님 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도 얘기를 좀 듣다 보니까요. 지금 이 만만치 않은 시대가 된 것 같아요. 11월 달에 만약에 디지털 화폐가 되면 제가 이제 무역 조그맣게 하니까 제가 지금 은행을 통해서 해외 송금을 작은 돈을 송금을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이 꽤 많을 겁니다. 많겠죠. 수입해서 수출해서 먹고 사는 그렇죠. 사람들이요. 근데 이럴 경우에 뭐 기존의 은행을 통해서 다 이제 정보가 공개가 되지만 만약에 컨트롤이 더 빨리 쉽게 되지 않냐. 국가에서 금융감독원을 통해서 은행을 통제할 수 있지만 만약에 디지털 화폐로만 만약에 중국에서 받아주고 이럴 경우에 중국이 우리나라 사람들 정보를 다 갖고 있는 거는 이제 다 알거든요. 이 사람들 우리의 주민등록번호, 우리나라의 CCTV를 다 설치해서 우리를 다 관찰하고 있는 거는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어서 항상 카카오톡도 쉽게 생각하면요. 카카오톡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쉽게 중국으로부터 컨트롤 당하고 그러니까 누가 중국에 왔다 갔다 하고 누가 중국에서 반대를 하고 누가 중국에 영향력을 미치냐에 따라서 통제가 들어가면 경제인들이 누굴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주고 뭐 갑자기 디지털 화폐를 싹 사라지게 하면 제가 송금을 했는데 중국에서 사라졌다. 뭐 제가 송금을 했는데 유럽에서 싹 사라지고 그러면 이제 쉽게 저를 이제 망하게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컨트롤하고 지시하고 핸드폰에다 명령을 때릴 수도 있겠죠. 정부를 비판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아까 그 우리 형제님이 말씀하신 대로요. 빨리 자기 자급자족을 실행하는 것밖에 없는데 이거를 사실은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걸 어떻게 해서 한번 집에서 조그맣게 그게 뭐 이렇게 심어보기도 하고 그거를 심어서 형제한테 갖다 주니까 좋아하더라고요. 상추를 조그맣게 이제 스티로폴 박스에다 심어서. 근데 저희 집사람은 그걸 우습게 보죠. 뭐 하는 거냐고. 더 열심히 일하라는데 저는 이제 아니다. 이렇게 조그맣게 해서 이걸 나눠줌으로써 뭐 형제부터 시작을 하겠죠. 형제, 친구, 친척, 이웃 이렇게 시작을 하면 우리가 먹는 거를 주고받고 하다 보면 거기서 화폐 없이 사는 방법을 사람들이 옛날로 다시 돌아가요. 옛날에 뭐 우리 6.25 후 세대, 직후 세대들은 그런 걸 많이 하셨을 거 아닙니까? 이웃집에 뭐 주고받고 하는 거, 애들 시켜가지고 먹을 거 갖다 드려라. 이렇게 하면서 돈이 많이 없어도 쉽게 서로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 방글라데시가 그런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보 공개 안 하고 하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내 거를 빨리 만들어서 내 거를 주변 사람한테 나눠주는 연습을 계속 꾸준히 하면 이것들이 이제 확산이 되면 함부로 국가에서 돈을 아무리 통제를 해도 우리끼리 먹고 사는 거는 한계에 부딪힐 거다. 그런 거를 좀 지식 있고 똑똑하신 분들이 워낙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좀 체계적으로 국민한테 알려주면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자 그러면 중국이 왜 이렇게 급하게 디지털 화폐로 들어가느냐 이게 뭐 전 세계를 통제하려고 한다. 뭐 아니면은 미국의 기축통화를 무너뜨리고 위안화를 전 세계적인 기축통화로 만들려고 한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그건 본질이 아니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중국이 왜 디지털 화폐로 들어가려고 하냐면은 자기네 경제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국의 부채가 너무나 크고 중국이 이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돈도 찍어낼 여력이 없고 하니까 화폐 개혁을 해야 되는데 중국도 우리나라 비슷해요 지금 상황이. 화폐 개혁을 해야 되는데 그 좋은 명분이 디지털 화폐거든요. 디지털 화폐를 하면은 중국의 저 밑바닥에 숨어있는 지하경제 돈을 다 수면 위로 끌어올릴 수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디지털 화폐를 하려는 가장 큰 목적은 그거란 말이에요. 중국 공산당이. 지금 중국이 경제가 지금 망해가고 있습니다. 진짜 실제로. 경제가 너무 힘들어서 지금 디지털 화폐를 도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중국의 부정부패가 너무 심하고 자 그러면 우리나라도 지금 화폐 개혁을 하려고 한다는 얘기들이 들리고 있는데
이 디지털 화폐하고 맞물려서 지금 화폐 개혁을 하려고 한다는 움직임이 있어요. 아직 뭐 이게 구체적으로 논의는 안 되고 있지만 그런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부채가 5천조 원이나 되거든요. 더 이상 돈을 찍어낼 여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 밑에 숨어있는 돈을 빨리 수면 위로 끌어올려야겠는데, 그래서 지금 이 현존하는 우리 지금 화폐, 이 지폐, 동전 요거를 다 디지털 화폐로 바꾸면서 그거와 동시에 화폐 개혁을 하겠다. 요런 거예요. 요런 건데 이게 뭐 이제 쉽지는 않죠. 왜냐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니까. 자, 이 화폐 개혁을 하게 되면 이제 지난 우리가 몇 달 전서부터 다 이야기해 왔던 거지만, 화폐 개혁을 하게 되면은 이 지하 경제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자기 돈이 정부에 노출되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그 돈을 화폐 개혁 되기 바로 직전에 실물을 사들인다고요. 부동산을 사들입니다. 부동산. 그럼 부동산 폭등이 일어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재인이 못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문재인이 지가 우리나라 땅값 다 올려놨는데 또 올라가면은 진짜 전 국민들 폭동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화폐 개혁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디지털 화폐로 바뀌는 게 이게 결코 좋은 현상이 아니다. 예? 예. 정부가 자기가 힘들고 또 국민을 통제하려고 하기 때문에 화폐 경제로 하려는 것이, 디지털 화폐로 바꾸고 또 화폐 개혁을 하려는 거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잘은 모르지만 우리 자녀들이 직장을 다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뭐 있는 돈 없는 돈 옛날처럼 이렇게 성실하게 저축을 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다 주식 투자, 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비트코인 어마어마하대요. 그러니까 통장에 저축을 하는 거는 하나도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은 삶이 이제 올라가면 자기가 삶이 그날은 행복하고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이제 막 히스테릭해지고 그런데요. 왜냐하면 그것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젊은 사람들이나 직장 다니는 분들이 그 디지털 화폐, 왜냐하면 젊은 분들은 최첨단을 살고 있잖아요. 발전된 자기가 이제 그거를 다 사용할 수 있는데 어려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축을 하든 적금을 들든 다 그냥 핸드폰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 디지털 화폐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저는 절대 그렇게 못하게 하거든요. 절대 은행 가서 볼일 볼게. 그러니까 쉬는 날 뭐 이렇게 해서 은행 가서 볼일 보게 절대 안 된다고. 저는 사실은 그때는 잘 몰랐어요. 몰랐는데 그렇게 하면 뭔가 은행을 거치지 않으면 이게 보완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누군가가 예. 그래서 나는 안 된다 그러고 못하게 했는데, 사람들이 지금은요, 뭐 주식에서부터 모든 게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 볼 수 있는 거죠. 위에서는. 그 사람들이 정말 이런 거, 이렇게 우리 생활 모든 면에서 진짜 내가 구속받지 않고, 내가 침해받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사생활이 다 침해되잖아요. 그런 거. 그럼요. 예. 저 목사님 조재장님 한번. 예. 그럼 요거 하나 좀 여쭤볼게요. 대표님한테.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화폐 개혁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을 잡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는 지금 일단은 힘들다고 봐요. 문재인 정권 안에는 힘들다. 제가 봤을 때 문재인은 화폐 개혁을 하려고 했죠. 분명히 문재인은 화폐 개혁을 하려고 했는데, 지가 정권 잡고 있을 때 부동산이 이렇게 올라 버렸는데 지금 어떻게 화폐 개혁을 하겠습니까? 만약 그러면 지금 현 상태에서 화폐 개혁을 안 하게 된다고 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화폐 개혁을 안 해도 힘들지만 하면은 진짜 망하겠거든요. 보니까 상황이. 그래도 지금 현재 그 나라 빚부터 채권 발행하는 것부터 시작해서요. 지금 부동산이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 그 원하는 지금 굉장히 그 값어치가 떨어졌단 말입니다. 그럼 잠깐만요. 워낙 값어치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요즘에. 무역을 하시니. 예. 가치가 지금 뭐 점점 좀 낮아지는 추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왜냐하면 공산품 가격부터 생필품부터 가격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반대로 원하는 가격을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저 혼자 내기셔야 되겠지만 지금 경제적으로 지금 이제 대선판을 싸기 때문에 얘네들이 감추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가장 먹고 사는데 민감한 게 국민들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 앞으로의 그 경제 폭망으로 인한 자기네들의 생명의 위험을 안다면 어쩔 수 없이 화폐 개혁은 진행이 되지 않을까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화폐 개혁은 이미 준비는 다 끝났어요. 이미 다 돈 찍어내는 기계를 다 들여와가지고 다 이미 설치는 다 돼 있는데 실행 버튼만 못 누르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미 다 끝났어요. 근데 아까 우리 함 형제님이 얘기한 것처럼 부동산을 못 잡았기 때문에 단지 실행을 못 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부동산이 얘네들도 무작정 막무가내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기본 상식이라는 게 있거든요. 경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부동산을 못 잡고 하면은 100% 실패한다는 걸 알아요. 예. 그럼 하나만 한 거고요. 우리나라가 화폐 개혁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세계적으로 주는 영향력은 없어요. 우리나라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거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영향력은 없어요. 네, 맞습니다. 만약에 달러가 화폐 개혁을 한다, 그러면 이건 대단한 이슈인데 굉장히 큰 건데 우리나라가 한다, 아니 북한이 한다, 아니면은 방글라데시가 한다, 어디가 한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나라만 망하는 거예요. 잘못되면은 그 나라만, 베네수엘라가 그 나라만 망한 거예요. 그냥 볼리비아가 그냥 뚝 떨어졌잖아요. 가격 자체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화폐 개혁하면은 100% 망합니다. 안 됩니다. 망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도 하고는 싶고 굴뚝 같은 마음인데 못 하는 거예요. 하고는 싶은데 도저히 못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는 계속 볼 거예요. 어느 정부가 들어섰든 화폐 개혁은 이미 한번 해야 된다고는 다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어요. 정치인들 사이에는. 근데 문재인은 자기 때 해서 이거를 많은 이제 그 화폐 개혁을 자기 때 해서 이제 돈에 대한 거를 자기가 움켜쥐고 싶은 마음은 있는 건데 현실상은 못 한다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정말로 5만 원권 귀하게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은행마다 5만 원권이니까 그런 식입니다. 예, 지금 다 숨어들었죠. 5만 원권이. 그게 바로 이제 지하경제로 되는 숨어들었다고 봐야 돼요. 예. 그 앞에 지금 문재인도 빨리 지하경제 돈을 끌어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있는데 잘못하다가 진짜 나라가 망하겠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화폐 개혁이 중요한 게 사실은 아니고요. 네. 지금 얼마 전에 이제 뉴스 나왔잖아요. 미국에서 이제 금리를 인상하겠다. 그거 지금 중요한 문제죠. 금리 인상하겠다는 이제 발표가 났어요. 네네. 이게 터질 게 터지는 거예요. 이제 금리 인상은 예정돼 있던 건데 지금 발표가 났다가 잠깐 또 들어갔어요. 나스닥이 갑자기 떨어지는 바람에 잠깐 주춤했는데 금리 인상은 반드시 됩니다. 자, 예런 재무장관이 며칠 전에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했어요. 바로. 지금 인플레가 우려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필요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잠깐 슬쩍 꺼냈어요. 잠깐 슬쩍 꺼냈는데, 자, 보죠. 인플레가 우려된다. 금리 인상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 느낌을 보세요, 느낌. 지금 금리를 인상해야 되고 싶은 마음이 막 굴뚝 같은데, 참아하지는 못하는 지금 이런 느낌인 거예요. 맞아요. 이런 느낌인데, 자, 미국에서 금리를 인상하면은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가만히 있으면 원화가치 확 떨어져요. 그럼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금리 인상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나라 저기 정부에 빚지고 사는 사람들 가계부채가 폭발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2천조 원 정도 된다 그래요. 이 중에 50% 1,000조 원이 변동금리래요. 변동금리. 그러면 폭발하는 거예요, 이거에. 그렇죠. 지금 금리 인상되면은 지금 금리가 엄청 싸가지고 대출을 많이 받았잖아요. 네. 그전에. 그래가지고 그냥 근근히 버텨왔는데 금리를 인상한다고 하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2%에서 금리 인상하면 2.5% 3% 된다고 하면은 그 안 내도 되는 이자가 그만큼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면 그게 다 빚이죠, 뭐. 그렇게 되면 그거 갚을 능력이 없으면은 부동산 매물 다 쏟아져 나올 거고 자기가 이제 버티다 못해가지고 자기 살고 있는 집도 내놔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게 일어나는 거죠. 당연히 이제 뭐 기름값도 오를 거고 모든 물가가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어요, 다. 금리가 인상되면은 또.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이 지금 잠을 못 자고 있어요. 지금 문재인이 잠을 못 자고. 원래 그 사람은 못 자요. 욕을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그 사람은. 문재인이가 잠 못 자는 건 야동 문제가 지금 문재인의 최대 소망이 뭔지 아십니까? 문재인의 최대 소망이 우리나라 이 경제 폭탄들이 이제 이게 터질 텐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연장시켜서 다음 정권으로 넘기느냐. 자기 때에서 안 터지고
YS 자기 말년에 터져가지고 그렇게 막판에 고생한 거 아닙니까? 그 꼴을 자기는 어떻게 하면 안 보고 다음 정권으로 이걸 넘기느냐 이 폭탄을. 지금 여기 예, 보면요. 이게 최대 소망입니다. 지금 보면요. 예. 하루에도 그러니까 지금 매일 보면은 제가 일부러 지금 금값 시세하고 달러 환율을 제가 항상 체크를 해요. 매일마다. 네. 그러면요 이게 수시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 요동을 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예, 그렇죠. 이제 우리나라 정부에서 안간힘을 써가지고 달러를 못 올라가게 예, 계속 그렇죠. 찾고 있는 거예요. 계속 지금. 개입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네. 개입해가지고 좀 올라간다 그러면은 계속 강압적으로 해가지고 뭔도 올라가면 안 돼, 올라가면 안 돼. 그러니까 잡아서 끌어내려. 그러다가 또 하루 지나면 또 올라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올라가려고 하는데 계속 바지가랑이 잡고 계속 내리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우리나라 이게 보여요. 저는 지금 이게. 지금 이거 좀 있으면 달러 폭발해요, 폭발. 지금 못 올라가게 어느 선까지 가면 안 돼 해가지고 계속 끌어내리는 거 이게 지금 보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 정부가 이제 이게 힘이 양력이 약해지잖아요, 이제. 그러면은 이제 놓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못 잡는 거죠.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지금 1,200원대도 우리가 IMF가 왔는데 1,800원까지 갔었잖아요. 2,000원 넘어가면 이거 나라 디폴트 되는 거예요. 국가 부도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IMF 때도 힘들었는데 그때도 1,800원까지 올라갔었죠. IMF가. 지금은 1,800원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 달러가 올라가가지고 하면 우리나라 지금 경제력으로는 2,000원, 2,300원 이렇게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커요. 그러면 국가 부도라니까 이거는. 그러면 베네수엘라 꼴 나는 거예요. 화폐 개혁하고 말고도 없어요. 이거 지금. 그러네요. 네, 지금 경제적으로 이런 심각한 상황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 저 빚이 얼마라고요? 5천조 원. 5천조. 근데도 정신 나간 소리 하잖아요. 또 재난지원금 또 뿌리겠다잖아요. 지금 이재명이는 또 대학 안 간 학생들에게 1,000만 원씩 줘가지고 해외여행 보내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아 그러니까 이게 무슨 생각으로 지금 얘네들이 정치를 하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지금. 네, 초등학생들한테요? 대전에 마이크 갖고 말씀하셔야 된다. 마이크. 아니 4학년부터 2만 원씩 주겠대요. 진짜요? 예, 대전에. 그리고 와. 그 강원도 홍천에는 그 자치 운영이 안 된대요. 예를 들면 홍천군이면 운영비가 100% 있어야 되잖아요. 예, 예. 그러면 자체 내에서는 재정이 10%밖에 안 된대요. 그러면 90%를 도움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데부터 시키는 거죠. 거기는 또 이제 중고등학생들 1년에 10만 원씩 다 준다고 지금 초중고등학생들 진짜? 다 준다고 제가 유튜브에 봤어요. 엊그제. 누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전에 먼저 시행하고 청주에 먼저. 아니 그거 안건을 낸 사람이 홍천에도 누구예요? 시행하고. 안건. 네, 안건. 예, 항의 전화 하고 그랬는데 정신 나간 사람 서로 전화를 막 바꾸고 예. 그런데 그렇게 했어요. 초등학교 애들에게 2만 원 주고 그다음에 중고등학교 애들에게는 입학금식으로 해서 10만 원씩을 주고 이렇게 준다고. 아, 이게- 교육계는 지금 완전히 무너졌어요. 교육계. 아, 교육계는 진짜. 김일성이가 북한 주민들이 선거로 해가지고 투표돼서 당선된 사람, 김정일도 김정은도 국민들이 북한 주민들이 투표를 해서 당선된 사람. 그리고 북한에는 어디 마을에도 뭐 이런 게 있어요. 구경 가는 거 자유롭게. 사실 그거 안 되잖아요. 북한에는 통행증이 있어야지. 거주하는 자유가 없죠. 예, 거주하는 자유가 없잖아요. 근데 자유스럽게 다니는 것처럼 북한도 굉장히 우리 지금 교과서가 완전히 망가졌어요. 그 지금 엄마들이 서울시 교육청에서 24시간 거기 투쟁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문재인 찬양책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고 포르노 책이에요. 그리고 포르노 책도 뭐 완전히 포르노 책이고 교육계는 지금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뭐 전국에서 지금 전국 중고등학교 엄마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지금 항의 이런 시위 이런 것도 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대학생들한테 그 대학 못 가는 사람한테 1,000만 원씩 준다고 하니까 이제 여기 너도 나도 해가지고 지금 2만 원씩 주겠다 지금 이렇게 남발성 공약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그 누구 돈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국민들 세금 걷어가지고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나라 꼴이 이재명이까지 왔는데도 정신 못 차려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방송 보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자기 재산 다 팔아서 달러하고 금을 사놔라 이런 거는 정말 이건 지혜가 없는 짓이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은 자기가 갖고 있는 자산 중에 조금 한 10% 정도는
달러하고 금을 이렇게 조금 보유해 놓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게 뭐 당장 가격이 오른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3년에서 5년 정도 바라보고 이걸 좀 보유해 두고 있어야 되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건 당연한 거고요. 지금 인류 역사상 이제 보면은 여태까지 인류 역사상 금 있잖아요. 금이 18만 톤을 지금 인류 역사상 18만 톤을 캐냈대요. 18만 톤이 지금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인류 역사상 금을 다 모으면 18만 톤 정도 되는데, 근데 19세기 이후에 캔 게 11만 톤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한 6만 톤 정도 전 세계, 그러니까 5,000년 역사 중에서 5,000톤 정도가 이제 인류 역사상 19세기까지 이렇게 캐오다가 18세기 정도 되겠네요. 그렇게 캐오다가 이제 기술이 발전하면서 금강이 발견되면서 11만 톤이 그 18세기, 19세기 그 이후부터 11만 톤이 캔 거예요. 네, 지금도 계속 채굴은 하고 있지만. 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미국의 8,000톤. 8,000톤이 미국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데, 금은 한정돼 있어요, 사실은요. 그리고 인류 역사상 보면 금과 은을 주로 화폐로 사용해가지고 이거는 검증된 화폐예요. 네,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이건 한 국가가 아니라 전 세계적 인류 역사상 몇천 년 동안 검증된 화폐가 금과 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변동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의 기준도 딱 금에 맞춰서 기준을 매기는 거잖아요. 금값에 맞춰서 이 돈을 기준을 금값에 맞춰서 정하는 거예요. 1달러라고 하면은 금에 뭐 몇 그램 되겠죠. 그 기준은 다 파운드도 마찬가지로 다 그게 맞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왜 금을 어려울수록 실물을 소유하라고 하느냐면, 변치 않는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금을 사라는 거고 은을 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그 IMF 터졌을 때, 그때 김대중 때였나요? 김대중 대통령 때. 네. 그렇죠. 그때 이제 나와가지고 대국민 사기극을 펼쳤잖아요. IMF니까 금모으기 운동해가지고 집에 있는 금까지 싹 쓸어 모았잖아요. 그때 제가 알기로는 500톤은 모았다 그랬거든요, 우리나라가. 그거를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우리나라 찍어낸 우리나라 원화를 주면서 그 금을 사들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회의로 반출시켰단 말이에요. 미국한테 달러 사오느냐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그 한국은행에서 찍어낸 우리 원화를 가지고 그 한국은행에서 돈을 찍어내서 금을 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달러를 사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보면은 온 국민들이 자기네가 지니고 있던 실물 금을 다 빼앗긴 거예요, 사실은요. 속아가지고. 예, 그때 금모으기 할 때 고위층들 금 안 팔았어요. 다 그대로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네들이. 그럼요. 국민들만 주머니 털어가지고 금 다 냈단 말이에요. 애기도 돌반지부터 시작해서 결혼반지까지 나라 살려보겠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다 냈는데, 지금 정치하는 세력들은 지네들 그대로 그 돈을, 그 금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그 금의 가치가 지금 이제 물가 상승률도 비교하게 됐지만, 지금 그때 당시 4만 원인가 4만 5천 원 했던 게 지금 금 한 돈에 지금 30만 원 간단 말이에요. 28만 원. 몇 배가 오른 거예요, 지금. 어떻게 집사님도 뭐 달러하고 금을 조금 아니 그 예전 유튜브에서 계속 그 얘기를 경고를 1년 전부터 하시더라고요. 국민들이 모두 달러를 갖고 있으면 나라 경제가 완전히 무너져도 국민들이 달러로 나라를 살릴 수 있다. 그러니 달러를 사라고 계속 경고를 하시는 방송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달러가 그 은행 가보시면 알지만요. 달러 그러면 잘 안 줘요. 왜 쓰냐고 물어보고요. 맞아요. 금액을 계속 물어봐요. 그리고 어디다 쓸 거냐 물어보고, 친한 은행 직원끼리도 한계를 둬요. 이거 더 가져가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콜롬비아일 거예요. 콜롬비아에서는 1인당 달러를 가지고 있는 액수가 정해져 있어요. 예전에는 이제 바깥으로 송금할 수 있는 금액이 5,000불은 송금할 수 있다고 했는데, 거기서 또 500불 줄이고, 그리고 온 콜롬비아 그 국민이 합법적으로 가지고 올 수 있는 달러는 200불이에요. 200불만, 제가 알기로는 200불만 그 콜롬비아 국민이 1인당 가지고 올 수 있는 달러고, 그 이상 가지면은 압수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돌려서 얘기하면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미국에서 금을 가지고 있었으면 벌금을 매겼어요, 개인한테. 금은 나라에 귀속시키고 너네 달러 가지고 있어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콜롬비아도 너희는
그냥 볼리비아 가지고 그 나라 그 볼리비아 가지고 있고 달러는 나라에서 가지고 있을게. 이 정도만 가지고 있어.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금의 가치 자체가 변하지가 않기 때문에 각종 매스컴에서 금을 가지고 있어라 일정량을, 은을 가지고 있어라 일정량을. 근데 이게 세계 이제 역사에 보면은 이제 전쟁이 터졌을 때나 예, 그때를 보시면 유태인들 살아남는 방법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런 게 유태인들이 다 돈 필요 없어요. 전쟁 나는데 무슨 돈이 필요해요. 다 금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은부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로 뇌물을 써서 그걸로 해서 그 보태는데 뇌물이라 하겠지만 자기 생명을 구한 거예요. 그걸로 어려울 때 그걸로 가가지고 물건 사서 식량 사서 그걸로 먹고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그 아무리 지금 한국 돈 달러 가지고 있을 때 전쟁 일어났을 때 한국 돈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 돈 줄 테니까 나 빵 하나 줘 그러면 누가 줘요? 무슨 가치가 없는데. 근데 금은 통했다는 거예요. 그때도 은은 통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6.25 때도 예. 그랬대요. 그래서 있는 집들은 자제들에게 그 금반지 하나씩 해서 호주머니에다 여러 군데다 넣어서 주고 예. 정말 배고플 때는 이걸 내고 밥을 얻어 먹으라 그렇게 말을 했다더라고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나라에서 국민들이 자구책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네, 어떤 네. 일이 왜 정부에서 책임져주지 않거든, 나라에서 그럼요, 책임져주지 않거든요. 전쟁이 일어나고 뭐 일어나고 뭐 경제적인 대란이 일어났는데 나라에서 국민 챙겨주고 지금도 안 챙겨주는데 그때 가서 챙겨주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국민 스스로가 호구책을 마련해라.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가지고 있으라는 거지. 그 투기성으로 가지고 있으라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그럼 예. 투기성으로 갖고 있으라는 게 아니라 예. 그렇죠. 안전 자산으로 예, 그거를 어느 정도는 확보해 두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지금 생각이 제가 듭니다. 알기로는 그 문재인 정권에서 지금 있는 그 실세들 있잖아요. 네. 지금 다 달러로 다 바꿔놓고 금을 다 지금 바꿔놓은 걸로 다 알고 있습니다. 아, 지금. 그래요? 네. 지금 그렇게 다 자기네들은 대비를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 경제가 곧 쓰러질 거를 알아요, 얘네들이. 그래서 그 전부터 자기네들은 다 달러로 사들였고 금을 다 사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겠죠. 가지고 있어요. 그렇겠죠. 예, 그렇겠죠. 한국도 못 믿는 거예요, 얘네들도 지금. 또 이렇게 또 방송 나가면은 너무 비하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못 느끼고 있을 뿐인 거죠, 예. 사실은. 우리만 모르죠. 지금 일본에서 그 베스트셀러 된 책이 있대요. 근데 2달 만에 지금 3판을 이제 세 번째를 찍고 있는데 거기 보면 한국의 경제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북한에서 10,000명이 탈북자가 있던 거, 먹고 살기 위해서 자유를 찾기 위해서 먹고 살려고 하는데 대한민국에서는 8만 명이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한폐렴 때문에 더 못 나가지 우한폐렴이 이게 풀리면은 훨씬 더 많이 나갈 거라고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위기인데 위기인 걸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참 아주 심각합니다. 그게 문재인 정권 들어서면서 원래부터 문재인 정권 들어서자마자 해외 이민자들이 폭증을 했거든요.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8만 명 이상이 지금 아마 새롭게 또 나갔을 겁니다. 예, 그리고 우리 문재인 정권을 잡으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우리 주민들이 해외로 나가는 거 뭐라 하죠? 그거를 대비해서 일본에서 1,000,000명을 받을 준비가 돼 있었는데 그보다 훨씬 더 폭발적으로 나올 거다. 그럴 때는 일본에서 어떻게 이거를 대비할 것인가 이런 것도 다 해를 맞아요. 했다고 지금 합니다. 일본이 그 젊은이들이 부족해가지고요. 일할 사람이 부족해서 한국 사람들 굉장히 많이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네, 문재인 정권 네. 이제 사회주의가 되면은 우리나라가 다 빠진다는 거죠. 빠질 때 한국 사람들이 일본으로 가장 가까우니까 일본으로 빠질 거 이제 그 대비해서 1,000,000명은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 근데 그 이상을 왔을 때는 어떻게 준비를 더 할 것인가 이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잠깐 듣다가 생각난 건데 지금 중국이 지금 본토하고 홍콩을 자유경제구역으로 넣어가지고 따로 이렇게 했잖아요, 지금. 근데 우리나라 문재인 정권에서 우리나라 우리나라 그 이제 만약에 그 북한식으로 하면 낮은 연방 단계로 들어가면은 한반도는 공산주의로 가고 제주도는 자유무역 구역으로 놓지 않을까 하는 이 생각이 갑자기 들어가지고 아니 웃자고 한 소리인데 그 생각이 갑자기 오버랩이 되네요, 그게. 예. 지금 이게 들어보신 거에 대해서 좀 경제 문제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근데 그 금값이 3, 4년 전만 해도 20만 원 정도였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맞아요. 지금 진짜 말씀하신 28만 원, 것처럼 29만 원 28만 원 예, 이렇게 예. 가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물론 서민들이 그거를 준비 다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사실은 현금을 가지고 그거를 또 하기는 정말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제가 왜냐하면 그 일이 있어서 백화점을 가봤더니만은 14K, 18K 이런 게 옛날에는 70만 원, 80만 원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정말 200을 훌쩍 넘었더라고. 그걸 누가 왜냐면 그리고 이게 그 무게보다도 훨씬 많이 올랐는데 이걸 누가 살 거며 그래서 깜짝 이게, 놀랐어요. 예, 그걸 이게 실세를 보고 이걸 한 번에 다 사면은 사실 가게에 대한 부담이 엄청 크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월급을 탔을 때 한도는 사겠다, 반도는 사겠다, 이런 어느 정도의 이제 자기가 규칙성을 가지고 조금씩 사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돈이 많은 사람은 한꺼번에 다 사도 되겠죠. 근데 그렇게 사면 너무 큰 부담이에요. 일반 사람들,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못 사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월급 타면 한 돈을 사겠다, 이런 계획 속에서, 아니면 월급 사면은 내가 좀 여유가 되면 두 돈을 사겠다, 뭐 이런 식으로 잡아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금융 비율이 있잖아요. 지금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어요. 은값이 많이 오를 겁니다. 왜냐면은 저는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나름대로 계산하고 공부한 결과로서 지금 금하고 은의 비율이 예전에는 3대 1이었어요. 3대 1의 비율이었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1대 70까지 벌어졌어요. 아, 그래요? 네. 70대 1이에요? 70대 1인데 그게 많이 줄어들어서 지금 60까지 지금 들어왔거든요. 이야. 비율적으로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은의 오를 확률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에 대한 게 또 하나가 뭐냐면 2050년에는 은이 고갈된다는 소리가 있어요. 그 수저를 은수저로 다 바꾸시네요. 예. 그러니까 근데 2050년에는 제가 알기로는 은은 예. 일반인들이 관리가 힘들지 않아요? 그게 제가 지금 잠깐 이거 설명해 드리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잘 들으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팁이 될 수 있고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지금 은이 2050년도에 고갈된다는 소리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은은 회수성이 거의 없어요. 다 산업용으로 쓰기 때문에 금처럼 회수가 안 되고 다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2050년대 은광도 이제 더 이상은 이제 채굴이 힘들다는 결과가 지금 보고가 나왔어요. 그리고 앞으로의 산업이 이제 4차 산업이 되면은 5G 있잖아요. 5G 산업, 그 다음에 전기 자동차 산업인데 은의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요. 그러니까 은의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2050년 되면 은에 대한 고갈이 일어나고, 그리고 금융 비율이 지금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고, 그러면 은이 오를 확률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예. 제가 한 두 달 전에 예. 그 두 달 전에 알은 건데 예. 금을 매입할 때요. 예.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만 이렇게 구입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금 매입하러 가면요. 예. 사러 가면은 꼭 당신 어디서 사냐 물어봐요. 그거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한 예. 두 달 전에 예. 제가 금방에 좀 알아볼 일이 있어서 그 중고나라 당근에서 보신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 동네를 알아봤는데 예. 몇 군데가 다 그런 건 아닌데 예. 몇 군데가 그러더라고요. 이 동네 사냐? 예. 그래서 이 동네 산다 그러니까 예. 그러면 이거 살 때는 이 주민등록 등본을 갖고 와라. 그래요? 그 정도까지?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진짜요? 그럴 수도 있고요. 저 만약에 처음 들었는데. 예. 용인에 사는 분이 예. 예를 들어서 안양 가서 산다든가 서울 가서 산다든가 예. 이게 뭐 당장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예. 그분 말씀으로 인해서는 그 타 지역에 가서는 못 사게 돼 있대요. 아니 근데 그거는까지는 모르는데 저거는 있어요. 금을 많이는 종로든 어디든 많이는 못 판다는 소리는 들었어요. 왜냐하면 실물금이 그만큼 딸리기 때문에 금을 많이 사고 싶어도 실물금 자체가 지금 없기 때문에 많이는 못 산다는 얘기는 들었거든요. 근데 등본까지 떼어가면서 주소지 확인해서 산다는 거는 제가 못 제일 들었거든요. 물어보는 게 당신 이 동네 사냐? 그거는 못 들었습니다. 예. 어쨌든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거 너무 웃긴 거죠. 이거 자유 경제 무역을 이거는 완전히 파괴하는 행위죠. 이거는. 예. 자유 그리고 경제무역을. 우리가 돌반지, 백일반지 이렇게 옛날에는 항상 했잖아요. 근데 그런 문화도 바뀌었어요.
제가 우리 족할 때마다 23만 원이라 엄청 비싸다고 막 그랬는데 예. 옛날에 다 돌반지 뭐 배경반지 그 거의 다 이렇게 다 줬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그냥 현금으로 20만 원, 10만 원 딱 주지 돌반지 이런 걸 안 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아, 근데 그렇구나. 지금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러네.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예, 이거는 투기성으로 투기를 조장하는 게 아니고요. 개인의 그 나중을 대비해서 가지고 있으셔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그 은을 관리하는 게 좀 힘들다고 이렇게 막 말씀하고 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아까 정신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운수저 뭐 숟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지금은 다 금방에서 다 사드려요, 고가에.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옛날에는 되게 흔했잖아요, 은 자체가. 흔했죠. 예, 가치가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 굉장히 높아졌어요. 예, 지금 은 1kg당 지금 105만 원인가 그래요. 예전에는 그게 한 20만 원, 30만 원 했거든요. 근데 지금 105만 원이에요.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지금.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뭐든지 다 금도 뭐 그만큼 많이 올랐고요. 근데 은도 더 많이 올랐는데 더 오를 확률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사실은요. 예. 한동안 저기 운 매입한다고 각 이제 그 금은방 이런 데 이렇게 붙여놓고 그랬는데 요즘은 좀 수그러든 것 같은데요. 아니 많이 올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다 예. 있어요. 여전히 있어요. 예. 언니빨, 금리빨 삽니다라고 쫙 붙여놓고 되게 많아요. 그걸 왜 사나 그랬어요. 몰라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실물금이 없어요. 실물금이 없기 때문에요. 더 예. 기회입니다. 그 원래 그 금을 사면은 부가세가 붙잖아요. VAT가 10%가 붙어요. 10%가 붙는데 인터넷에서 나오는 있잖아요. 그 한 돈당 얼마 이렇게 써 있는 거하고 실질적으로 내가 금을 살 때 가격하고 틀리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판다 그러면 한 2만 원, 2만 5천 원, 3만 원 차이 나고. 아니, 그러니까 돈에. 팔 때를 얘기하는 거가 아니고요. 예. 살 때를 얘기하는 건데요. 왜냐하면은 여기 숫자상에서는 이거를 지금 100원으로 해놨어요. 예를 들어서 100원으로 해놨는데 근데 사실상 이 물건이 딸려. 공시시가는 100원이에요. 이게 공장도 가격은 100원인데 100원의 소비자 가격으로 팔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딸려. 그러니까 너도 나도 다 사고 싶어. 그러니까 100원에 파는 데는 없고 110원에 팔아야 되는 거예요. 아, 근데 제가 예. 저도 이걸 몰랐거든요. 예. 근데 얼마 전에 알았는데 금은 순금 있잖아요. 순금은 한 돈, 두 돈 뭐 이렇게 중량이 있잖아요. 그거는 특별히 누가 샀는지까지 다 아마 그게 관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금은 그 예를 들면 오늘 30만 원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그걸 가격을 알고 사러 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금방에서 그대로 줘요. 그런데 제가 그날 시세를 모르고 딱 가요. 그럼 거기 기술값을 5만 원, 6만 원이든 자기네 마음대로. 자기네 마음대로 이제 가격을 그러니까 붙인다는 소비자들이 거네. 되게 이게 정말 현명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알고 가니까 딱 그 가격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만큼 지금 실물이 없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나와 있는 가격하고 실질적으로 사는 가격하고는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 말 그대로 이제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뭐 달러든 원화든 예. 아, 이게 너무 많이 이게 화려했네 이게. 예.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해서 잠시 나눠보고 오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최재형 감사원장이 처음으로 이제 국민의 이렇게 관심에 딱 들어온 게 작년 7월 달이었죠. 법사위, 이제 국회 법사위, 그 이제 국감이라 그러죠. 국감을 하는데, 그때 원전 국감을 하고 있었잖아요. 예, 최재형 감사원장이 그 민주당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죠. 원전을 폐기하는 거는 국민 대다수가 지금 원하는 거고 국민 대다수의 지지를 받고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거 아니냐. 이걸 왜 감사에 들어갔냐. 그러니까 최재형 감사원장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41% 지지율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1% 지지율 가지고 국민 대다수가 지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저 죄송한데 3320 차주분 계세요? 3320.
얘기 없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3320. 예. 없습니다. 예. 그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41% 지지율인데 그게 그렇게 국민의 지지율을 많이 받는다는 수치라고 볼 수 없다. 아주 그냥 직언을 했죠. 직언을. 최재형 감사원장이 최재형 감사원장이 이 얘기를 하면서 야 문재인에게 저렇게 대드는 관료가 있구나 하면서 그때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강금실 씨가 이제 최재형 감사원장이 2017년도 그 이제 감사원장으로 이렇게 딱 임명이 될 때 그때 이제 이렇게 글을 썼어요. 강금실 씨가. 강금실 씨는 친노 쪽 인물 아니에요. 자, 조용히 드러내지 않고 선의 가치와 공공이익을 위한 윤리 실천이 누구보다 진지하고 한결같이 해내며 고든 길을 걸어가시는 분이다. 인격과 삶이 일치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이분이 최재형 감사원장이 이 여야를 불문하고 이 존경을 받는 사람이에요.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그리고 제가 알아보니까 이제 지난주에 최재형 감사원장이 우리법 연구회 거기 출신이라는 이야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아닌데 제가 알아보니까 아니에요. 우리법 연구회 출신 아니에요. 최재형 감사원장. 하여튼 그럼 최재형 감사원장이 지금 여론에서 지금 대통령 출마할 수 있는 후보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나요? 지금 현재? 사실 아직까지는 거론은 안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거론은 안 되고 있는데 언론인들 중에 슬슬 이제 언급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TV조선의 그 정치 프로그램이 있는데 국회의원 중에 이전 국회의원 중에 영우라는 사람이 있어요. 영우요? 무슨 영우인데? 저기. 하여튼 약간 좀 국회의원 이전 한나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중에 하여튼 그 사람도 다음 대통령 후보로 우리 요 야권에서 대통령 후보로 나올 사람 3명을 꼽았어요. 윤석열 그리고 또 한 명이 모르겠어요. 또 한 명은 누구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 3번째가 최재형이었어요. 홍준표. 홍준표. 홍준표 그 다음이 최재형 이렇게 3명을 꼽았거든요. 윤석열은 국진당도 아니고 저주마당도 아니고 어디를 선택한 건 아니에요. 그럼요. 당을 맞는다 그랬어요. 말씀하십시오. 아니요. 최재형 원장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제 원전 비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국민의 관심을 얻기 시작을 했는데 근간에는 어디에서 또 문제가 더 국민의 관심을 주냐면 김어준 TBS 사건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김어준과 이렇게 버티면 버틸수록 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제도권 애들이 아마 오대훈 서울시장이 첫 입성할 때 이제 김어준이 갔다가 정치 발언을 못하게 한다고 얘기했는데 결국은 시의원들이 거의 민주당 출신이기 때문에 103석이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감사원장인 최재형 원장님이 TBS를 갔다가 수사 지시를 했죠. 그래서 이제 경찰이 가서 해가지고 지금 드러나는 한 2-3가지가 되는데 추후로 아마 2주 후면은 자세한 감사원에서 발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김어준 관련해서요? TBS. 왜냐하면 지금 경찰 발표가 지금 늦어지고 있거든요. 아주 조그만 사항만 지금 발표하고 있고요. 결국은 최재형 원장님이 얘기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빗들려서, 제 생각에는 너무 깨끗한 분이십니다. 최재형 원장님은. 과거 행적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족이라든지, 의회 윗대분부터 시작해가지고, 할아버지 때부터 쭉 붙어보면, 실제로 우파 보수에 부합되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사실은. 할아버지가 독립운동가고요. 그렇죠. 아버지는 6.25 전쟁 참전 해군 대령.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민들도 윤석열 총장만 바라볼 게 아니라 최재형 원장님도 좀 관심 있게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언제쯤 돼야지 커밍아웃을 하실지 지금
지금 1년은 못하면요. 감사합니다. 1년 정도 남았죠. 1년 정도. 근데 이제 사실은 그분 자체로서는 그 정치의 꿈은 많이 없을 겁니다. 네. 원래 그 청년 결백한 분이라. 네. 하지만 국민들과 그 곁에 있던 지인분들이나 참모 되시는 분들이 또 이렇게 동의하게 되면 제2의 윤석열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기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해서 평소에 혹시 조금 생각하셨던 부분이라든가 주위에서 들었던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아니, 다른 거보다도 그 네. 감사원장님이 그 원자력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했다는 거에 처음에 많이 놀랬고요. 그렇죠. 예. 강력한 그 뭐 사회주의 정권에 대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또 그렇게 조사를 해서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에서도 많이 놀랬고, 또 이분이 또 금방 또 제거될 줄 알았어요. 가만 놔두지 않겠구나.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여야의 양쪽에 어떤 다 좋은 반응을 보이니까 함부로 소를 못 대는 거 아닌가. 뭐 윤석열 총장 쪽은 저는 잘 모르지만 아무튼 죄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자기가 알았든 몰랐든 그걸 했기 때문에 뭐 의견들은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총장을 몰아야 된다는 의견들이 있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번 이렇게 정치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정치를 순수하게 할 수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있고요. 최재형 감사님은 뭐 양쪽에서 다 좌나 우나 다 존경할 정도면 이런 분에 대해서는 뭐 더 깊이 있게 또 뭐 필요한 게 있으면 좋겠지만 그 가정 내력을 보거나 뭐 여러 사람의 의견을 보거나 좀 제일 확실하신 분이 아닐까 하는 제 개인적인 추정은 있습니다. 네, 예. 제가 한번 네. 저 유튜버 중에서 뉴데일리 베스트가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그 정돈돼 가지고 그 알려주는 매체인데, 거기서 며칠 전에 그 대선 후보에 대한 그 자체에서 그 뭐 여론조사 한 10,000명 정도 참여를 했는데, 네. 그 이에 10,000명이요? 예, 그 최재형 감사원장이 70% 그렇게 70%. 된 자료를 내가 그 며칠 전에 본 기억이 납니다. 제가 오늘 저는 가만 있어봐. 그 뉴데베라고 하거든요. 그게 뉴데일리 베스트라고. 제가 뉴데베 시청자거든요. 뉴데베하고 구형이 2개 정도 이렇게 보면 어느 정도 파악이 되는 국내국에 이렇게. 그래서 거기 뉴데베의 시청자들이 굉장히 균형 있는 저를 포함해서 균형 있는 감각을 가지고 있는 애청자들을 시청자들 가지고 있는 매체라고 보기 때문에. 예, 그 목사님, 제가 이제 목사님 약간 정치권에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저는 이제 우리 보수파 유튜브 채널 중에 몇몇 큰 데 있잖아요. 몇몇 큰데 물론 신의 한수도 있고 뭐 가세연도 있고 그리고 뭐 이봉규 TV도 있고 몇몇 큰 데 있잖아요. 그런 데서 최재형 감사원장 한 번씩만 좀 언급을 해주면은 이게 우리 보수파 이쪽에서 확 떠오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쪽에 한번 혹시 좀 기회가 되면은 이렇게 한마디씩 좀 목사님께서 뭐 저는 뭐 네. 그까지 영향 없고 예. 이제 때가 되면 네. 저는 그 바닥에 네. 말하지 않지만 네. 정말 끼어있는 그 그룹들이 균형 감각 있게 최재형 감사원장을 그렇게 그런 식으로 바라보고 있는 한 자료로 제가 확인하고 있다 정도. 그러면 최재형 감사원장이 지금 민주당 소속으로 돼 있나요? 아니에요. 소속은 안 돼 있는 소속 거죠? 전혀 안 돼 있죠. 소속은 전혀 안 돼 있는 거죠? 예. 우선 공무원이니까 저 당직을 해줄 수 없죠. 예, 아니 저기 왜 장관 후보들도 뭐 당직이 그 전에도 있었지만 이제 들어오면 이제 당직도 유지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런데 이제 당직 자체가 없었고요. 이분은 네, 이분은 아예 없었던 평생 거죠? 법률 그렇죠. 율사로서 예. 그러면 어디 당에도 판사 출신이었고 여태까지 어느 당에도 소속이 없었다는 거죠. 예. 그렇죠. 워낙 정치색을 안 띄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야당도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예. 사실은 정치에 나올까도 의심 나요. 근데 국민이 여러 가지 그쵸. 하면 된다면 나올 수도 있죠. 국민이 싫어하는데도 문재인은 계속 있잖아요. 국민이 원하면 나와야죠. 네. 맞습니다. 예, 어떻게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네. 어쨌든 지금 이렇게 협력하지 아니면 반대 의견을 내면 거의 다 이렇게 손이 닿았잖아요. 네, 예, 그렇죠. 공권력이 닿았는데 네. 저 처음에 이분 성함이 이렇게 막 알려질 때 저도 되게 걱정했어요. 예, 왜냐면 이분도 좀 있다가 안 좋은 일을 겪지 않으실까 네, 그렇게 네. 하고 사실은 왜냐면 이분이 청렴하다는 걸 이제 저희 같은 사람도 알게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알게 되고 이제 어쨌든 막 이렇게 나라가 힘들어지면서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저 혼자 기도할 때도 이런 분들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매일매일 위해서. 예. 왜냐하면 사실은 나라가 이렇게 정말 하시는 분들 때문에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 번에 다 무너지지 않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그거니까. 그렇게 해서 정말 정말 양심 있고 공의롭게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분이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죠. 네. 자, 그러니까 문재인 쪽에서 청와대 쪽에서 이 최재형 감사원장 찾으려고 얼마나 뒷조사 많이 했겠어요. 하나도 안 나온 거예요. 그렇죠. 하나도 안 나온 네. 거예요. 예. 손을 대지 못한 게 손을 못한 그건 것 거예요. 같아. 네. 예. 어떻게 그럼 오늘 한 가지 예. 조금 못 끊는 게 있어요. 하시죠. 예. 양정철 입구 공고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양정철 씨가 한 2주 전인가 3주 전에 입국을 했는데 입국을 한 이후에 누구를 만났나 이렇게 좀 알아보니까 이재명을 그렇게 만나고 다녔다 그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재명이 만났습니다. 그 저는 처음에 생각하기를 양정철이 들어온 게 윤석열하고 모종의 이제 뭐 음모를 한번 꾸며보려고 들어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그러면 양정철이가 이재명 쪽에 붙으려고 하는 건가? 우리가 이거를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확실치는 않지만 아직 확실치는 않아요. 얘는 이제 양다리 걸쳐놓고 분명히 대일성 싶은 나무에 갖다가 한 다리를 걸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양정철이 문재인이 불러서 들어온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조금씩 드러나는 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자가격리 했을까요? 일단은 뭐 했다고는 하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자가격리. 저는 그게 항상 관심사예요. 예. 예. 국민에 대한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들이대는 게 그게 이제 그 자체가 이제 좀 국민을 이율배반적으로 대하는 거니까. 아니 근데 어쩌면은 문재인이 양정철 보고 이재명 한번 만나봐라 이랬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몰라요. 그건 절대 아닐 겁니다. 아닌 거라고. 문재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이재명이에요. 아니 그렇죠. 물론 윤석열보다도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면 제일 피를 보게 될 게 본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 이재명은 밀지 않습니다. 문파들은. 근데 아마도 내년 선거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양정철이가 준비 때문에. 이 전자투표 그거 도입한다고 네.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이하고 관여가 안 됐다고는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편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양정철이가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고 문재인을 대통령 만들려고 모든 걸 자기가 다 바쳐서 노력했고 그 이후에도 위험한 건 자기가 다 했는데 아직도 내각에도 못 들어가고 청와대에도 못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양정철이가 문재인하고 지금 뭔가 감정이 상했을 거라는 게 조금 이제 정치 쪽에 이쪽이 좀 아는 사람들끼리는 이런 얘기가 많이 돌고 있어요. 근데 네. 양정철은
보호해주지 않고는 그 사람 지금까지 이렇게 건재할 수가 없어요. 양경찰이는요. 문재인이가 안 봐줬는데 어떻게 이렇게 건재할 수가 있어요? 겉으로 아니 그러니까 완전히 죽이지는 않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완전히 죽이지는 않고 얘를 이렇게 키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만 있어라. 사람만 있어. 널 죽이지는 않을게. 그 대신에 더 이상 올라오지는 마.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죠. 사회적 부정선거가 워낙 강하고 국민들의 반발이 워낙 세기 때문에 양념처럼 어디다 앉히지는 못해요. 아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당연히 그것 때문이 그런 건데 그러니까 양정철 짓는 열받는 본인은 열받을 거라 그 얘기죠. 얼마나 열받겠어요. 자기가 위험한 거 손에는 자기가 피 다 붙였는데 아무것도 못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열받지 않을 것 같은데요. 미국 떠돌아다니고.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그 지금 보내는 중이잖아요. 양정철을 비우는 노빠인 유시민 있죠. 네. 똑같은 입장입니다. 유시민도 한 번도 등용이 안 돼 있어요. 아 그렇죠. 노빠들은 지금 근데 솔직히 유시민은 뭐 문재인을 위해서 자기가 뭐 한 게 없지 않습니까? 아니죠. 일단은 노빠의 힘으로 문재인이가 대통령 된 거지 절대 자기 힘으로 된 게 아닙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저는 시간이 흐른 다음에 양정철이나 유시민이나 저기 누가 문재인한테 고맙다고 할 거예요. 지금 이 자리 지금 해가지고 정권 이제 말기에서 들어가가지고 그것도 그러네. 모든 다 이제 깜방 갈 텐데 그것도 그러네. 맞아요. 형량도 높아질 텐데 그때 안 들어가기 잘했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도 갈 거지만 형량은 그 사람보다는 줄겠지. 예. 근데 저 개인 생각인데 양정철 절대 문재인 쪽으로 안 됐습니다. 지금 약간 그런 느낌은 있어요. 그런 느낌은 있어요. 예. 어쨌든 간에 그 양정철이 지금 들어와서 뭔가 꾸미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뭔가 지금 이제 할 것 같은데 지금 감시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양정철에 대해서 한번 이제 4.15 부정을 저질렀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진짜 목숨 걸고 이번에도 또 할 것 같아요. 어디든. 그렇기 때문에 안심을 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은. 투표가요. 1,000만 명밖에 못 한대요. 그 나머지 우리 한 3천만 가까이 되잖아요. 투표 인수가. 나머지 1,000만 명, 그러니까 2천만은 현장 투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현장에 가면 이미 그 전자 투표를 하니까 결과가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얘네들이 조작을 시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어떻게 됐든지 한번 좀 저희가 알아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전자투표를 하는데 뭐 1,000만 명밖에 못한다 이렇게 해놓으면 인구가 지금 4천만, 5천만이 나가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게 자체가 전자신문에 의하면 1,000만 명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좀 알아볼 필요는 있는 것 같고 저희가 할 거는 수개표로 돌리는 일을 해야 되는 거지. 수개표로 해야 되는 거지. 전자투표라든가 사전투표 이런 거 다 없애는 운동을 그렇게 해가지고 왜냐면 부정선거론이 떳떳하면은 수개표 하자. 전자개표 이거 없애자. 그리고 사전투표 없애자. 이렇게 해가지고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대선 들어가기 전에 이거 좀 해야죠. 맞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선관위도 좀 압박하고 좀 그렇게 해야죠. 지금 그 4.15 부정선거 연수를 지금 대법원에서 지금 뭐 한 달 내에 한 번 더 변론을 해서 재검표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어제 이제 들리기로는 그 대법관 4명인데 주심이 김사만인데 김사만이를 법원 행정처장으로 이동시키고 또 박상환인가 그 사람은 또 정년퇴직을 해버리고 완전히 소송 자체를요 와해를 시키면서 얘네들이 어떻게 하든지 내년 대선까지 4.15 부정선거를 손을 안 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도 다음 주까지 기다려봐서 확실한 답변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게요. 강력한 투쟁을 지금 미국에서 제가 여기 사실 내용은 제가 이제 다 알고는 있는데 오늘 다룰 게 많아서 여기 넣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미국에서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부정선거 지금 감사가 들어갔는데 저기 어디야 아리조나주의 뭐 마리코파 카운티라든가 거기 말고 마리코파 카운티에서 지금 부정선거 조짐이 나오니까 다른 주에서도 지금 이거 감사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지금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미국에서 만약에 뻥 하고 터지면은 이거 우리나라에도 이게 핵폭탄으로 이게 다가오지 않을까. 예. 예. 어쨌든 시간이 너무 많이. 네네. 아무튼 저기 오늘도 오랜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이렇게 소감을. 마지막으로 그러면 오늘 그 패널로 참여해 주신 소감 한 마디씩 또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요. 많이 전문적으로 알지도 못하고 아니에요. 저희도 그래서 오히려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여러 분야로 많이 또 생각하게 되고 배우고 그러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집사님. 네, 저도 많이 배웠고요. 저도 너무 부족한 게 많은데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지금 언뜻 생각나는 게 항상 저는 걱정이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 근데 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이렇게 그게 늘 근데 내가 용기 있게 나서지는 못하고 물론 용기 있게 나서만 유튜브 이제 하시는 분들하고 많은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나서 주셔서 다행히 저희 같은 사람이 좀 그래도 얼굴이 사는데 그래도 그 수 갖고도 물론 충분히 하실 수 있죠. 근데 뭐 옛날 뭐 그 성경책의 예를 들자면 그 에스더가 어떻게 해서 그 모르드게와 같이 이렇게 해서 그 자기들의 최고의 자기의 그 이스라엘 민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높은 총리를 무너뜨렸느냐, 그 방식대로도 되지 않을까. 그러려면 도대체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그 누가 그러면 여왕이 돼야 되고 누가 또 모르드게 역할을 해야 되고 이런 것도 뭐 선각자이신 많은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좀 많이 알려주시고 깨우쳐 주시면 우리 같은 사람들도 따라가는 거는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노력도 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인지를 할 수 있게 제가 가르쳐 주시면 따라가는 사람들이 좀 빨리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집사님 말씀해 주신 게 우리 유튜버 대표님들이나 이명환 목사님 같이 최전선에서 뛰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힘이 되는 용기가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5월 9일 제네바 자유시민 포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